혹시 수다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수다날은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의 줄임말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피자, 파스타, 치킨 이런 메뉴들을 편성을 해서 수요일 이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적절히 편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아이들이 민주주의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된 거죠. 아이가 자라야 민주주의가 자랍니다. 유쾌한 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승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네. 사회과목 가르치고 계세요. 네. 요즘 한국 사회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네네. 새 대통령을 뽑게 됐는데요. 아이들도 요즘에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정치인들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가요? 정치인들 뉴스가 나오면 뭐 그런 얘기들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자기하고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꽃 반응을 펼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병역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병사들 봉급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남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이 물어봅니다. 여학생은 차별이라든가 뭐 젠더, 네. 인권, 복지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어떤 캐릭터라든가 뭐 어떤 권력이라든가 정당 간 경쟁 구도 이런 내용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어서 네. 올해 고3 아이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2007년 6월 4일까지 태어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는 누구 뽑을 거야?" 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누구 뽑을 거야."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너라면 누굴 뽑고 싶어?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면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좀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아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라고 얘기하면서 후보자의 공약이라든가 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빠랑 같이 투표장에 갈까?"라고 하면서 투표장에 가서 같이 또 이렇게 선거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느끼는 뿌듯함을 아이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하고 나와서 어 뭔가 내가 주권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너가 소중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날이니까 오늘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가족 외식으로도 이어져도 좋을 좋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입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뉴스 이런 것들 관심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을 조율하는 활동이 정치거든요.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지도죠. 그래서 정치 공부를 잘하면은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치 공부, 사회 공부는 인간의 삶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역시나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학교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초품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초품화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를 주변에 쌓고 있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한 소리로 "저희 "조금만 신나게 놀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민주주의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수다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수다날은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의 줄임말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피자, 파스타, 치킨 이런 메뉴들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다 먹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날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잘 안 나오니까 좀 불만들이 쌓인 거죠. 학생회한테 건의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아하는 메뉴를 받고 그 좋아하는 메뉴를 영양사분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인 그런 협의회에서 수요일 이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적절히 편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아이들이 민주주의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수학여행지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짜 놓으면 사실 작년에 짜 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올해 바로 하면 학교에서는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수학여행지를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의견을 인제 모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들을 가고 싶은데 이런 곳들에 갔을 때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인제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수학여행지가 실제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내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도 자신의 네네. 목소리를 내는 힘이 좀 생길 것 같다고 네. 느껴지는데요. 이런 사례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하는 임원 선거일 것 같아요. 네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네. 그 인기 많은 아이가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고등학교 임원 선거는 좀 다를까 싶은데요. 초등학교에서의 임원 선거는 뭐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아 그쵸. 얘 정말 많이 웃기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임원 선거를 대할 때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책임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의 임원은 실무형 임원이거든요. 학교 행사에서 뭐 어떤 사회를 본다거나 또는 뭐 반에 뭐 자리를 바꿀 때 뭐 어떤 식으로 자리를 바꿀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건의한다거나 또는 뭐 체육대회에서 입을 반티를 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결정을 해서 그거를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만큼 인제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아이들의 의식이 좀 강하고요. 또 임원으로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생기부에 임원이 되면 리더십 관련 내용들을 교사가 써줄 수 있어요. 또 자율활동이라든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이라고 하는데 요 내용에도 교사가 관련 내용들을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내가 뽑은 그런 임원이 내 의견을 학교에 실질적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임원 선거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우리가 네. 다수결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그 학교에서 토론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이 소수일 경우에 목소리를 못 네.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 주면 좋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쵸. 다수의 의견들이 많았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 소수가 침묵하게 되면은 이 다수의 의견이 채택이 되면서 소수 입장에서는 '다수의 횡포가 나타났다.'라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소수가 소수일지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침묵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하기 어렵고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뭐 반대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은 침묵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와 비슷한 의견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 폐지 운동 같은 거라든가 또 여성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의 어떤 의견이라도 제시를 할 때 그게 나중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 사회 과목에 정치와 법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게 네. 혹시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단원일까요?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1부터는 또 과목 이름이 바뀌어요. 법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목 성격도 좀 바뀌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듣는 이런 정치화법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돼서 수능에서 사탐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학년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하는 과목들은 사회라든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정치 외교학과라든가 법학과라든가 이런 과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이라든가 정치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반에서 두 반 정도 개설이 되거든요. 정치와 법, 민주주의 같은 과목들이요. 네. 수행 평가나 토론, 수업할 때 주제로 많이 좀 채택이 될까요? 단순히 어떤 뭐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현실하고 연계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 평가를 주로 어 많이 학교에서 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치란 멀리 있는 걸까? 내 일상 속의 정치.' 이런 형태로 수행 평가 과제를 내줬거든요. 그러면은 일상 속의 정치 사례를 자기가 찾아서 수행 평가를 인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때 입을 반티를 정했어요. 근데 그 반티를 정할 때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반티를 정했다. 그럼 인제 그게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수행 평가를 내주기도 하고요. 또 시사 토론 주제도 많이 또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은 허용돼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수행 평가 과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외국의 사례를 찾아본다든가 헌법도 좀 찾아보고요. 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인제 그 찬성 반대 의견들을 인제 자기들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인제 토론하는 이런 형태의 수행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수행 평가를 잘 받는 어떤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수행 평가를 내주는 교사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 평가에서 뭘 평가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수행 평가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사례를 찾아서 그 민주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과에서 배웠던 개념을 일상 사례하고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에서 내가 경험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 사례에 나온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랑 연관시켜서 이거를 같이 서술을 해 주면 교사 입장에서 이 수행 평가를 채점을 할 때 '아, 이 학생은 수업에서 들었던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시선을 넣는 겁니다. 이 수행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자기만의 느낌이라든가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적는 거죠. 시험에서 서논술형 문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 비문학 영역에서 아이들의 신문 읽기가 강조되더라고요. 공부 잘할 수 있게 방법 좀 알려주시죠.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일례로 수업 시간에 사법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사법부라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선생님,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법부는 법원을 뜻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 사법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헌법재판소, 뭐 사법부, 법원 이런 단어들은 들어봤어도 그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정치 사회를 공부할 때는 여러 개념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개념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어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라든가
뉴스 같은 경우는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조 파악학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생각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만의 의견들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뼈대를 우리가 익히는 그런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SNS, 유튜브 아이들이 보면서 알고리즘 타고 가짜 뉴스도 많이 보던데요. 네네. 가짜 뉴스에 빠지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가짜 뉴스에 빠지지 않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좀 노력하셔야 될까요?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꾸 자기가 원래 봤던 그런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들을 찾아주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죠. 그렇게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믿고 믿기 싫은 정보는 또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중학교 학생이 "지구 온난화는 가짜다." 이런 뉴스를 인제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니까 계속해서 유튜브가 "기후 위기는 뭐 조작이다. 환경 규제는 정치적 음모다." 이런 영상들만 계속 추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과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기후 위기가 정말 있긴 한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했고 선생님도 어 부모님도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미 합니다. 본인은 그게 네. 음모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짜 뉴스는 단순히 틀린 정보가 아니라 학생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 아이들이 아직 비판적 사고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가짜 뉴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면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생겼으니까 "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라고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함께 팩트 체크 훈련을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까?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팩트 체크 훈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 의견이 나와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을 찾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 혼자 이런 가짜 뉴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탄핵 때 젊어진 시위 문화가 네.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네. 그 케이팝 음악 틀면서 응원보 흔드는 문화 자체가 네. 그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덜 네.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거든요. 네. 정치 지형은 좀 같아도 네. 시민의식이 좀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의 시민력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네.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는 분노를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표출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의 시민력에도 굉장히 저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데요. 2022년에 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한 고등학생이 SNS에 학생도 국정감사를 본다라는 피드백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 본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정감사 영상에 국정감사 장면을 분석한 다음에 "이게 정책이 아니라 퍼포먼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이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결국은 정치인과의 대화로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정치적 사건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의견을 내고 평가하는 시민으로 성장을 한 거죠. 결국 아이가 자라야 민주주의가 자라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 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라도 아이들과 정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